저는 4주 동안 상가중개 실무 파트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할 정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반가워해 주시네요. 상가중개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물론 뭐 중개라는 것도 다른 거하고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상가중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 업종별로도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법이 한 40개 등, 한 50개? 뭐 심하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아셔야지 상가중개 하시면서 실수한다든지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만 한번 해보시면 또 뭐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바로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목차 한번 보실래요? 목차 보시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교재가 좀 요약된 요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한 이 정도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은 뭐 상가중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실 건데요. 물론 옛날에 학원에서 민법, 뭐 특별법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주로 실무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무 말씀을 드릴 거고, 칠판에 제가 판사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파워포인트는 안 하고요. 별도로 뭡니까 노트 필기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 정도 하고 또 실무에서 뭘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건축물 용도. 어차피 상가는 건물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건축법에서는 29개로 용도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하라고 있고 또 중개하실 때 주로 업종 어느 건물에 어느 업종이더라고 이런 하여튼 좀 약간 까다로운데 그런 게 핵심되는 내용이 건축법의 그 용도 분류거든요. 그래서 용도 분류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주로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중개하는 그 업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건축물 용도 업종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업종은 어차피 우리가 중개할 때 미장을 하든 뭐 편의점을 하든 뭐 당구장을 하든 다 업종별로 다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법령하고 좀 핵심적인 내용들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보시면 동종 유사업종 규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들이 좀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실수하시는 바람에 인테리어 다 하고 나서 영업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으면 이제 중개 사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는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 영업장 개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신규라든지 지휘승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여쭤본다면은 우리 중개업은 어느 법 적용받나요?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 적용받죠. 우리 중개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인중개사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업은 등록업종이라고 그래서 등록하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허가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신고만 하면 되고, 어떤 거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 보시면 분야별 실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업종별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해서 상가 중개하실 때 제일 많이 또 질문도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부가가치세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세법 쪽에 있지만 상가 중개하실 때 이 부가가치세를 놓치시면은 문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조금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갖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관련되는 법령들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우리 중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상가거래 계약, 또 실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상가 중개하시면서 계약서 쓰고 하실 때 특약 같은 걸 이렇게 중요한 것들 제가 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것도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할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법 이렇게 보실 때 법 이름을 가지고 이 뭘 의미하는지,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 좀 구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이렇게 줄여서도 말하는데 원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라는 것은 영업용으로 쓰는 뭐 물건을 판매하든지 용역을 제공하는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업종을 하는 뭐 해야 돼? 건물이어야 돼요. 근데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같이 토지만 빌려갖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 법 적용 못 받아요. 왜? 상가 건물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임대차는 원래 어느 법에서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민법 그 특칙에 나와 있죠, 그죠? 채권 특칙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임대차에 대해서 별도로 민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임대차를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특례를 부여해가지고 이 임보법에서 상가건물하고 주택하고 임보법에서 별도로 그 법률 규정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를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뭔가요? 1대1 관계라고 그래서 그 1대1 당사자들이 바뀌면 효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이 보호법에 집어넣으면서 물권화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물권화 시켜주면서 이제 임대차도 보호하겠다는 거죠. 물건처럼. 그런 내용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최근 개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2015년도에 한번 5월 13일 날 대폭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2015년도에 들어온 게 권리금이에요. 원래 권리금은 다 아시겠지만 권리금은 이게 어느 법에 집어넣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어가지고 대부분 판례에서 다 규정을 하고 이렇게 법률 규정 같은 게 이렇게 제한 내용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우리 상임법에다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상임법에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때만 해도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논란이 억수로 많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2015년도 이후부터 이 권리금 때문에 좀 우리 임차인들 영업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눈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0월 16일자로 해서 또 한 번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6일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 보장 기간을 5년까지만 다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작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이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10년으로 이렇게 바꿔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 현장에서도 이 내용 때문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안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여기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는 뭘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식.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지식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험 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혜로 바꾸셔야 돼요. 지혜로.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스로 실무에서 적용하고 계약하고 중개업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추시려면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니는 떠들어라 나는 앉아있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지식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공부는 되게 많이 하셔도 자기가 정말 실무에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중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지혜를 못 갖췄구나. 근데 저 지혜는 누가 갖춰야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지금 시험 칠 것도 아니니까 필기하고 자세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또 주변 분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면서 자기글로 이렇게 만들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작년 4월 2일 날 바뀐 거 있고요. 특별한 거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이따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가금리 임대차보호법이 주택하고 좀 다른 게 계약갱신 요구권도 있고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이냐 고액 임차인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좀 잠깐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 환산보증 6억 9천이거든요. 6억 9천이면은 소액이냐 고액이냐 이렇게 구분할 그 큰 의미가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임법 법률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29개 조문이에요. 29개 조문. 29개 조문인데, 공부할 내용들이 이렇게 묶어보면은, 한 서너 가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임대차보호법은, 실무에서 우리 실무에서 중개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임대차보호법들이에요. 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은 대부분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적용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시는데 상가건물은 주택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차용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법 구성이라든지 내용에는 그 분쟁거리도 많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약간 좀 저희도 보면 참 별로 안 좋은 법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고 실무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렇게 큰 파트별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조는 목적이고요. 2조는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못 찾을까봐 제가 새까맣게 해가지고 줄까지 꺼놨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는 새까맣고 줄 꺼지는 건 꼭 보시고 나머지는 혼자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자기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보면요. 상가 건물이더라.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그 이내냐 아니냐. 그 지역별로 달라요. 그것도 시기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대항력은 주택하고 똑같아요. 단지 사업자 등록하느냐, 주택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가는 사업자 등록하는 그날짜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고요. 네, 보증금 횟수, 임차권 등기명령 이런 것도 다 주임법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민법 임대차, 경매, 그 다음에 10조에 보시면 10조 별표 쳐놓으세요. 10조. 이거는 갱신에 관한 건데 주택하고 다르게 상가 건물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도 있고 법적 갱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법이 10조라는 한 조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1항, 2항, 3항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련된 갱신이고 4항, 5항은 우리 주택에 있는 주임법에 있는 법적 갱신이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0조의 3부터는요 권리금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저 밑에는 참 하여튼 이게 다예요.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 가행 규정이냐 일시 사용이냐 상가금리 분쟁조정위원회 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작년 7월 달부터 우리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도 있습니다. 주택은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상가는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 4월 27일 그때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법률구조공단의 주택 분쟁에 관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분쟁에 관한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가도 이제 바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위법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하고 상가 건물 임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먼저 공부를 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로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주택하고 다른 거 이렇게 구분하고 하시면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그 시간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임법하고 상위법 차이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 국가요. 1번 보시면은 소액 임차인에 관련된 것들. 여기서 말하는 소액 임차인은 뭐 법 내용에는 없지만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임차인들.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임차인, 저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랬고,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저는 이 교재에서는 고액 임차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냐, 고액 임차인의 차이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환산보증금 무관하고 소액이든 고액이든 전체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조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상인법 29개 조문 전부 다 적용하는 건 소액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고액 임차인도 다는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는 고액 임차인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액 임차인들도 적용하는 게 계약갱신, 대항력, 계약해지, 권리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고액 임차인들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월 차임이 아닌 경우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서 적용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환산보증금 따질 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는데, 자, 상가 같은 경우 뭐 실무에서는 깔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표준말은 사글세가 표준말이거든요. 사글세라서 뭐 1년에 뭐 2천, 뭐 1년에 뭐 얼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임대차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환산보증금 따질 때는 월세 단위로 바꿔가지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월차임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내용하고 일치해야 된다. 뭐 주택 전입신고하고 사업자 등록 똑같은 의미지만 사업자 등록 내실 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왜냐면은 영업을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업종이 바뀐다든지 뭐 이럴 때는 바로 사업자 등록 내용하고 정정을 하면서 일치시켜야지 이 상위법 적용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월세, 뭐, 지금은 엔간한 그런 임차인들은 다 차임 더하기 뭐 10%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데, 사실 부가가치세는 월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이걸 또 월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차임이 아니니까 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차임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세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해서 환산보증을 적용한다. 그런 의미예요. 혹시라도 지금 절마가 뭔 소리 하노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뒤에 각 조문에서 다 볼 거예요. 그 다음 권리금 횟수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별표 쳐놓으세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상가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임차인들 제일 많이 상담해 드리는 파트가 이 권리금 파트예요. 사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교수님 여기 권리금 4천만 원 주고 들어가는데 내 나갈 때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또 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법 이름이 뭐냐면요, 권리금 회수 보장이 아니죠. 그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에요. 그죠? 기회 보장.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국가에서 다 보장 안 한다는 뜻이에요. 지가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지가 찾아 먹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켜야지만 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약기는 주택은 몇 년이죠? 2년. 상가는 몇 년? 10년. 그냥 1년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기억을 10년으로 해놓으세요. 10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뭐 1년도 맞는 말이, 그는 뭐 OX 칠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는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 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주택에는 없지만 상가에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해 보면요,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다? 몇 프로? 5%까지 올릴 수 있다. 언제 올린다? 계약서 써놔서 1년 이후에, 정액 있으면 정액 1년 이후에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게 또 공부만 하시는 분들하고 실무 있는 분은 좀 다른 게, 만약에 주인이 10% 올리려고 그래. 10% 올려줘. 뭐 100만 원인데 110만 원 줘.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노? 법에는 5%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퉈가지고 105만 원 올리는 사람이 있고, 또 110만 원 달라 10% 이상 달라고 딱 하니까 임차인이 정말 또 나한테 뭐 갈고 무작가 싶어 그냥 110만 원 올려줘 버려요. 110만 원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아니죠. 10% 올려주면 과연 이 상태에서 법에서 5% 이상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주택은 주인법상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근데 상인법은 없어요. 상인법은 없어가지고 이게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 대부분 판례에서 좀 정리를 해줬어요. 자기들이 합의해서 올려준 거는 5%하고 상관없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기준 요건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10만 원 올려버렸어. 그럴 때는 부당이득으로 5만 원 돌려준다는 게 대부분 판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올려준다고 그래서 그래 들어봐라 올려줘 버리면은 그건 뭐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5%를 올리는데, 과연 보증금에서 5% 올리느냐, 월 차임에서 5% 올리느냐, 두 개 합쳐갖고 환산 보증금으로 만들어서 5% 올리느냐, 이게, 뭐, 이렇게 밖에서는 막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무조건 보증금 또는 월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올려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두 개 다 합쳐갖고 다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해석상의 문제는 문제인데 대부분 판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주변 중개, 상가 중개 관련된 이런 데 보면은 막 두 개 다 올려라. 그러니까 두 개 다 보증금에서 5% 올리고 차임에서도 5% 올려야 된다. 이렇게 다 통용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법적 소송이 되면은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법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보증금 또는 차임의 5%는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차임해 보시면요. 뭐, 방기세, 연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에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은 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뭐 주택은 2기지만은요. 뭐 이렇게 3기에 달하도록 이렇게 말할 때 이 기는 뭐다? 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을게요. 제가 3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한번 봤는데 아파트를 빌리는데 그는 연세를 많이 해요. 1년 뭐 제주도에서 1년 할아보기만 하니까 계약서 쓸 때 연 1200만 원. 연 1200만 원에서 1200을 지불하고 1년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아파트인데 연 1200만 원에서 사는데 계약은 1년 했죠. 근데 하도 좋으니까 이 임차인이 나는 법대로 뭐 하겠다? 2년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 주인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살고 2년 살면서 이때 1200만 원 냈죠? 2년 살면서 1200만 원 안 내요. 1200만 원 안 내더라도 주인이 이 상간에 이 사람한테 왜 월세 안 내놓고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법이 그래서 그래요. 2기에 달하도록, 이거는 민법에 있는데요. 2기에 달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12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2400만 원이 연체돼야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중개사님이 이게 어떻게 됐나, 제가 가서 상담해드리고 한 그런 적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약이 있다, 없다? 상가 같은 중개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면은 계약 쓸 때 월세 100만 원으로 하되 1년치 차임을 선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들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월세 가지고 차임 연체나 이런 거 뭐 이런 문제로 막 다툼 생긴 걸 중개사가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에 관련된 거 이게 조금씩 복잡해요. 중개보수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석 달에 3천만 원 주기로 하고 깔세로
깔쇠가 표준만 아니라고 그랬죠. 사글세로, 연산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글세로 줬어요. 그럼 이제 3개월에 3천만 원이죠. 그럼 중개보수는 얼마냐예요. 중개보수는 얼마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이 딱 여기에 걸려가지고 한번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니까 우리 중개보수는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월세로 따져야 되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억이죠? 100억인가요? 10억인가요? 하여튼 곱하기 0.9% 하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산지방법 1심에 들어갔어요. 판례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막 한번 소송 한번 해보라.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하여튼 판결은 뭐냐면 3천만 원에 0.9%를 계산하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중개보수는 0.9%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소송이 붙었을 때 중개사는 1,000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0.9 또 저쪽 사람은 뭔 소리 하나 3천만 원 뭐 이렇게 갖고 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세 또는 기에 관련된 그런 차임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해 놓을 필요는 좀 있으세요. 옆을 많이 세는데 빨리빨리 나갈게요. 갱신거절, 임차인 비용 환수. 예전에 대부분 오래 안 됐으니까 비용상환 청구권 뭔지 아시죠? 필요비, 유익비.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뭐 사소한 거는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맨 밑에 3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별표 쳐놓으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교재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떠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그건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어디서 저도 이거 상담 많이 해드렸는데 빈 땅을 빌려요. 누군가가 주인 입장에서는 부산 아직 옛날에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막 양도세 60%하고 막 아주 그 과하게 세금을 물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땅을 놔두놓고 파는 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빌려줘요. 임차인한테. 토지를 빌려주고 이 임차인이 어떤 건물을 올려요. 자기 비용과 자기 노력으로.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그럼 특약을 뭘 하냐면 계약기간 만료 원상회 공고한다. 계약기간 만료 뭐 주인한테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조건 매매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 임차인이 지은 이 건물은 지상물로서 누구한테 토지주인이 무조건 사들이게 돼 있는 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맨 땅 중개하실 때 시내 우리 부산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우리 해운대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막 공터 되게 많았었어요. 그럴 때 빈 땅 내비려 두느니 아예 이렇게 임차를 해요. 거기서 막 소리 없이 사라진 중개사님들이 많아요. 저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완전 중개사하고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련된 그 내용은 상가중개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해와 숙지 있죠? 이해와 숙지. 이 말은 뭐냐면요. 10번 읽으라는 뜻이에요. 10번 읽어.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이해와 숙지로 해서 표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 한 몇 분 찍으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 법 조문에 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법 조문으로 다시 가셔서 또 읽어보고 또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와 숙지 1번에 보시면 소액 임차인하고 고액 임차인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2015년도 이전에는 이 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뭐 재작년 이렇게 우리 부산의 환산보조금이 2억 4천에서 6억 5억으로 확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6억 9천으로 확 올라가. 희한하게 이 상인법 만드는 애들이 국세청에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법제처로 바뀌었어요. 국토교통부 법제처로.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이거 막 만들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이 찍혔나 봐. 딴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부산만 환산보증금을 뭐 대폭 이렇게 올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액 임차인이냐 고액 임차인 차이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소액 임차인은 상인법 29개 조문 다 적용받는다. 고액 임차인은 그 중에서 한 10개만 적용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고액 임차인들은 상인법 적용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그 내용들은 뭘 적용한다? 민법의 임대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임대차 적용하다 보니까
이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실무에서는 대부분 뭘 설정해? 전세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면이라든지 연산동 주변에 큰 건물들, 스타벅스 막 이런 데 아주 비싼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영업하면 전세권을 물건이니까 대학로는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인데요. 대항력을 부여했느냐, 부여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들.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차임정액, 그 다음에 권리금. 권리금에 관련돼서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다 적용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모든 임차인들이 다 적용받는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밑에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이해와 숙지 2. 상위법 주요 내용이 고액 임차인 적용 여부죠. 가운데 보면 비어있죠. 빈칸이죠. 여기다가 OX를 쳐가지고 이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에 제가 저 입구에 또 딱 지켜 서 있을 때니까 딱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OX 쭉 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예를 들면요. 기본 특례가 대학력 우선 최우선 변제인데, 자, 대학력 고액 임차인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동그라미 친다라는 거예요. 하면 동그라미. 그리고 내용은 그 뒤에 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은. 맨 밑에 볼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이건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상가금 임대차 적용 받으려면은 뭐 해야 돼? 확정일자 받아야 돼. 또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안 한 사람들이 안 하고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장사하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상가금을 임대차 적용 못 받는다? 받아요. 지금 우리 중개업도 제가 2000년도부터 중개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2000년도부터 한 5, 6년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업자 등록.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현금 영수증 제도 들어오고 막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 사업자 등록, 지금 거의 100% 다 사업자 등록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반 자유업종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영업만 하면 돼. 건물이면 돼. 임대차면 돼. 요것만 적용받으면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조문들 적용받는데, 대항력을 적용받으려면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전입신고 안 하고 아파트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인법 적용 못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항력이라든지 최우선 변제라든지 우선 변제 이런 것만 못 받는다 뿐이지, 나머지 차임정액이라든지 다른 그 조문들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제가 밑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문 해석인데 단어는 안 보겠지만 뒤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은 뭐 해야 된다? 자기가 공부하셔야 된다. 자기가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사실 뭐 시간만 많으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 될 텐데, 그래 좀 안타깝지만은 자기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교재는 영어도 없고 한문도 없고 전부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다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표로 만들어 놔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고요. 1조 목적. 혹시 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실무교육 있으면서 처음 자전교육 오신 그 실무교육 오신 분들 꼭 하는 말이,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공부 좀 하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는데 뭐 OX냐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내가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가금 임대차 이게 그렇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는 고객이 왔을 때 고객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잠깐만요. 이런 공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드시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물론 임보법뿐만 아니고 뭐 세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문 같은 거 보실 때도요, 물론 이 교재는 판례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뜯어보셔야 돼요. 보세요. 상가금은 임대차야, 민법에 대한 특례야,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민이 과연 누구냐?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냐? 주임법 다르고 상임법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경제상이라는데 이 국민은 법인까지 다 들어가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하고. 근데 주임법은 조금 틀려요. 법인 중에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LH나 부산도시공사 이런 데만 할 수 있죠. 조금씩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편을 볼게요. 상가건물은 어디에 적용되는? 이건 2조에, 법 2조에 있어요. 2조에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는 뭐냐? 자, 임대차하고 비슷한 게 사용대차라고 있어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주인은 별도로 있는데 저 아버지가 산대, 여자친구가 그 장사하고 싶대. 그러면 월세를 안 받고 주택이면 살게 해주고 장사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용대차죠. 사용대차고 임대차고 남을 걸 쓰는 걸 똑같은데 임대차는 월세를 내는 거고 사용대차는 그냥 거기서 산다든지 영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임보법 적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임대차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대차로만 남의 부동산을 쓰는 게 아니고 뭘로도 전세권을 설정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임대차 보법 적용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다예요. 요건만 갖추면은.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해서 나무 집 사는 사람이나 완전한 임대차 계약으로 사는 사람이나 전부 다 이 임보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권 설정했어. 자, 쉬운 아파트로 할게요. 아파트 살면 전세권 설정했어.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해서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했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은 전세권에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적용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세, 현장에서 올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권 설정하면은 등기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하면은 이건 물권적 전세권이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3이다. 전세권 등기 안 하고 올전세를 주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채권적 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것은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임대차하고 전세에 관련된 것들도 다 임보법 적용 받는다는데 자, 내가 그 임료를 지불하면서 살고 또는 사용하고 있을 때는 임대차로 적용 받는데 이런 형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에도 제가 봤는데요. 내가 수입 금액의 15%를 월세로 줄게. 수입 금액 15% 월세로 줄게. 그러니까 월세가 안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못 받는다고 우리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순수한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 적용 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세 번째 보시면요. 일시사용. 통상 단기 임대차라고 그래요. 단기 임대차는 주임법도 그렇고 상임법도 그렇고 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냐? 주임법은 법 해석에서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 사는 사람들. 그러면 주임법에서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임차인이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면 2년 동안 할 수 있는데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사는 사람들은 법률 구조공단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들이 자기 3개월 살 필요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 마음에 따라서 나는 싫어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법률 관계가 이렇게 막 명확하지 않으니까 임대인들도 피곤해지고 하니까 3개월 정도 산다는 사람들은 이건 단기 임대차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가는 한 달 정도는 단기 임대차로 보고 있어요. 법 해석에서. 자, 적지 마세요. 뭐 하려고 적습니까? 계약서를 쓰실 때는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계약서 쓰실 때는요. 꼭 단기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쓰셔야 돼요. 주택도 마찬가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임대차,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더라도 1번 특약이 본 계약은 단기 임대차 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로 피로서 맹세한다 그러고서 피도 좀 내가지고 지장도 찍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명백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위법 적용은 그 주임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용을 안 한다는 게 우리 법 조문에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실제 계약서 쓰고할 때 다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자기는 1년 있다 팔 거야. 그래서 중개사한테 이 아파트 1년 살 사람 좀 임대차로 좀 집어넣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중개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짜리 집어넣어놨어. 계약서 쓸 때 1년을 했어요, 계약기가. 근데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 임차인이 나 법대로 2년 살 거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임대인도 자기 재산을 처리하고 하는데 아주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말 나온 게 그렇죠. 1년 살겠다. 조금 전에 그런 예예요. 1년 살겠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1년 살기로 한 그런 내용들을 특약으로 아무리 넣어놔봐야 우리 임보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서 임차인이 불리하면 무효예요. 그래도 아무리 특약으로 소용이 없어요. 자, 아파트 그러면 1년 임대인이 1년만 임차를 또 임차인이 또 1년 들어오자니 맞췄어. 그럼 내가 계약서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3개월씩 써줘라, 3개월씩. 3개월 쓰고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또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써주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아까 특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계약은 단기 임대차 계약이므로 주임법 적용받지 않기로 필요성 행사 이렇게 특약으로 이렇게 달아놔 주시면은 1년 딱 됐을 때 충분히 내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트집 잡는 이런 임차인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서 누가 썼느냐, 특약이 뭐냐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대체로 욕먹는 게 중개사들이 욕먹어요. 뭐 그런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근데 내가 너무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민법의 특례 보시죠. 이것도 쉽고요. 국민, 임대인은 불문한다. 법인도 불문이다. 임차인도 법인도 가능하다. 법인도.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이고 임대차고 뭐까지 해요? 사업자 등록까지 하니까 법인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서 국민은 법인, 외국인은 상관없어요. 외국인도 사업자 등록만 할 수 있으면, 영업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그것만 그냥 따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인데, 요거는 한번 볼게요. 상가 건물. 자,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을 한 건물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구태여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상가건물 임대사법 적용받는다 이 의미예요.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하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임대차를 뭘로 표현을 했다? 고액 임차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다음 2항에 보시면 보증금액을 더할 때 지역별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비율로 해서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요게 고액 임차인들도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항은 고액 임차인들도 적용시켜 주느냐 하는 그 조문들이에요.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요. 자, 상가건물 볼게요. 건축물 용도 용도는 29개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하고 상가 건물하면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건축물 용도 분류상 이 건물이 공장이에요. 공장에서는 뭐 합니까? 제조업을 해요. 그죠? 제조업, 창고는 뭐 하는 겁니까? 보관업을 하죠. 요거는 산업, 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공장이라든지, 뭐, 사상이라도 강서구 같은 데 공장 있잖아요. 공장에도 임대인들이 있어요. 임차인도 있고, 이 사람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원칙은 못 받아요. 그런데 공장인데 그 안에서 영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까지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뭘 받는다? 이 상위법 적용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하고는 상관없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업에 관련된, 영업이 뭐냐면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실제 이런 일만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적용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대부분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번에 보세요. 상가건물 3번에 보시면 옥외주차장, 나대지, 토지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니까 이 법 적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차장 가면은 셀프 세차장 있죠? 거기도 장사하죠? 내가 돈 내고 돈 받고. 셀프 세차장에서 임차인은 이 법 적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다? 건물이 아니고 셀프 세차장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 건물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건축물 용도하고는 상관없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 다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사업자 등록에서 3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임차인들은 이 법에서 어느 조문은 적용 못 받느냐?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왜? 대항력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니까. 최우선 변제는 그 상태에서 아주 영세한 임차인들이니까 이 조문들을 적용받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를 안 하면 이 세 가지 조문을 적용을 못 받아요. 물론 임대차 등기명령도 해석상 못 받는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적용받아요. 뭐 월세 5%까지 증액이 5%는 못한다. 뭐 1년 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적용받는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영업용. 영업용이냐 아니냐는 언제 시점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시점을 가지고 한다. 이 사람이 주택으로 빌렸죠. 주택으로 빌려놓고 한 1년 있다가 거기서 영업을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가금융대 적용 받나 못 받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어디서 봤더라? 해운대에서 왔네요. 1층 단독주택을 빌려요. 주거용으로. 빌려놓고 그 안에서 뭐예요? 대나무 꽂아가지고 점집으로 쪄버려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낀 중개사는 욕 제일 많이 얻어먹어요. 용도가 왜 이러냐, 이렇게 다니는데, 자,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해갖고 점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상인법 적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계약 시점에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도 주거용이고. 그리고선 그 중간에 사업자 등록해갖고 영업용으로 쓰면 안 된다, 보호 안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아파트 빌려가지고, 빌려갖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아파트 1층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할 수 있죠? 어린이집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상위법 적용 받느냐, 못 받느냐? 숙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럼 보증금액이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보증금액은 뭐냐? 그냥 통상 환산보증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산하는 방법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게 2억이냐 3억이냐 따져서 소액에 해당되느냐 고액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고액 임차인들은 이 법 조문에서 뭘 적용받느냐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 그 다음에 2015년도 뭐 이렇게 법이 계속 바뀌면서 주택은 환산보증금 제도가 없죠. 그래서 센텀파크, 센텀시티에 11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주인법 보호를 받아요. 근데 주택은 상관이 없죠. 근데 상인법은 애시당초 만들 때부터 이 제도를 넣어놓는 바람에, 처음에 이런 제도를 취지가 뭐냐면요. 월세, 보증금 5억에 월세 한 500, 1000만 원 내는 그런 상인들이 어떻게 영세 임차인이냐. 이 사람들까지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거 무리다 해가지고 만드는 그 환산보증금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재작년에 그 노동당에서 이걸 노동당이 아니죠. 무슨 당이고, 거기서 이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주택하고 똑같이 없애려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높아요. 서울이 9억인가 그렇게 되고요. 부산이 아까 얼마라고? 6억 9천까지 이렇게 완전히 올려. 거의 엔간한 그 뒷골목에 있는 그 가게들은 전부 다 상인법 적용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맨 밑에 보증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의 상가. 자, 이 임차인이 101호도 빌리고 102호도 빌려요. 102호 빌려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식당을 해요. 터가지고. 그러면 요거만 했을 때는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요. 얘도 요거만 해서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경매에 넘어갔어요. 경매에 넘어가니까 이 당시에
두 개 합친 보증금하고 차임은 환산보증금 넘어가는 바람에 우선 면제를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자기는 101호와 101호 두 개를 각각 계약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그건 대부분 판례에서 각각 달라도 똑같이 쓰면은 합쳐가지고 환산보증금을 계산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판례가 있다는 그 의미예요. 요거 조금 실무에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되게 큰 거지만 한 4, 5년 전부터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1층, 2층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빌려가지고 뭐합니까? 1층에서 표 받고 2층에서 커피 팔고 파리 뭐 바게트 뭐 이런 거 보면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환산보증금 따질 때는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환산보증금 따질 때는 합쳐서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10분 쉬었다 할까요?